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그 소나무당 대표이신 송영길 대표님과 굉장히 막역한 인연이 있더라고요. 뭐 막역하다기보다는 비대칭적 관계라고 비대칭적 권력 관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총학생 회장이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런 극단적 비대칭성이 평생 유지되다 보니까 제가 얼굴이 좀 사가가지고 주로 저를 선배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불쇼에서는 안 믿더라고 내가 후배라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아 저도 뭐 대학 때 학생회 활동을 해봤습니다만은 네. 총학생 회장일 때 1학년 입학했다라는 거는 네. 어마어마하게 큰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그래도 지하철에서 내가 가다가 김정대 의원한테 반말하면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죠. 저 선배한테 반말한다고. 이거 참 인생 잘못 살은 거죠, 제가. 예. 아니 얼마 전에 그래도 그런 그 보온을 톡톡히 한 게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12.3 비상계엄 당일에 어떤 우수한 행적을 보였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죠. 그러니까 제가 그 검찰 진술서를 다 분석을 하고 요즘 책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특전사 일대대가 국회 후문 유리창을 뜯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등 뒤에서 특전대원들한테 국군 장병 여러분 윤석열의 하수인이 되지 마시고 여기서 침착하게 계엄 해제 의결을 기다려 주십시오. 굉장히 정중하고 진정성 있는 맞아요. 연설을 하셨거든요. 이 내용이 저기 나중에 검찰 진술에서 그 양민석 대위 진술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거죠. 목소리가 있었다. 보이스. 그런데 우리가 영어로 보이스 하면 말이에요. 목소리라고만 돼 있지만 저항이란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로얄티냐 보이스냐 하면은 복종이냐 저항이냐 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목소리들이 있었다. 네. 앞에는 당직자 또 보좌진들이 물러가라 그러면서 거칠게 나왔죠. 그런가 하면 뒤에는 송영길 의원이 초기부터 연설을 했거든요. 제일 먼저 가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인을 그 저 차에 불 끄고 아무도 없는 차처럼 밑에 숨어 있으라고 하고 본인이 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했던 연설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가 계셔가지고 그 나중에 정문 쪽에 707 특김대한테도 가셨더라고. 영상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종횡무진하면서 국회 안에다가 중계 방송을 또 군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빨리 의결을 하라는 그랬었죠. 네. 이런 걸 이제 쭉 지켜봤는데 이게 군인들한테는 하나의 목소리로 들린다는 거죠. 보이스. 그것은 곧 저항이다. 네. 그래서 로얄티냐 보이스냐 할 때 95%의 복종률을 보이는 특전사는 무조건 생각 없이 돌파하는 부대 아닙니까? 근데 나머지 5%를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의 그 어떤 문민의 규범이 95%의 특전사의 직업 정신을 이겼다. 네, 이럴 때 기가 막힌 목소리가 해설을 또 이렇게 표현도 잘합니다. 아니 근데 그 내용이야 많은 분들이 아실 테니까 거두절미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 밤에 김혜경 여사랑 차를 타고 같이 왔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대표님도 이제 사모님과 같이 왔는데 유명 정치인은 원래 그런 겁니까 이게 혹시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제 기사도 없고 그러니까 네.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밤이라 기사를 다 퇴근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근데 네. 사모님이 모셨을 거고 저는 뭐 이제 지금저는 투명 인간이 돼 있으니까 제 아내가 태우고 왔는데 저도 이제 애가 군대 갔다 왔잖아요. 다 이쁘고 잘생긴 우리 아들 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애도 뭐 아들도 하나밖에 없어서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군대 보낸 부모의 심정으로 애들을 바라보게 된 거죠. 이 애들한테 총을 들려서 나라를 지키라고 보낸 자랑스러운 국군 우리 아들들을 이 국회에 투입한 이 반란군으로 만든 이 나쁜 놈에 대한 분노가 커서 우리 애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군입니다. 네. 절대 윤석열 이 검찰 범죄 정권의 사병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좀 가슴에 다가왔을 것 같아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아마도 애들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전달됐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정말 그 마음이 전달됐기 때문에 군인들이 이렇게 5%의 군인들이 설복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뻘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무언가 귀가 열려 있었다는 것. 그렇죠. 그날 이제 이 전투복, 흑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 장비 안에 사람은 안 보이죠.
그러나 귀가 열려 있었다는 거. 그런데 그 김형기 일대 대장은 첫 번째로 자기가 그 사람이 멈춘 거예요. 불과 저기 본회의장 그 출입문에 30m밖에 안 남은 지점까지 돌파하고 간 부대는 이 부대밖에 없거든요. 딱 한마디면 됐어요. 뚫고 들어가. 그렇죠. 그러면은 부하들 진술은 그럼 자기들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미 눈동자가 거기서, 돌아가고 있었다. 거기서 제가 이제 긴장했던 것은 우원식 의장께서 1시에 이제 표결하겠다 한 거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초조한 거야. 그 몇 분, 20, 30분 남았을 때. 그래서 제가 안에 유동수 의원, 박선원 의원하고 통하면서 지금 몇 명 찾느냐, 이재명 대표 들어오셨냐 계속 확인한 거죠. 그래서 1시까지 이거를 표결할 때까지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군인 여러분 곧 의결이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이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지금 국회의가 의결하겠다는데 왜, 그렇죠. 왜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거기가 유리 창문을 뚫고 들어가서 앞에서 이제 시민들 보좌진들이 막 때렸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부상을 입은 병사들이 있거든. 흥분할 수도 야, 있고. 이때 눈동자가 돌아가는 게 보였대요. 그렇죠. 그런데 저기 뚫고 들어가 하면 그때 대통령이 몸부시고 들어가 국회의원 끌어내 다 전달됐을 텐데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딱 한마디면. 그런데 여기서 스톱한 게 그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째는 박정훈 대령이 그 며칠 전에 중형을 구형받았어요. 3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유달리 자기가 그 사건을 보고 어디까지 항명을 해야 되나 이걸 고민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부대원들의 얘기예요. 송영길 의원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 내린 병령은 뒤로 물러서 네. 빠져 부딪히지 마 이런 세 가지 용어를 번갈아 가며 네. 하니까 이 흥분한 병사들이 주춤주춤 물러서는데 그때 후비대로 2대대 병력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똑같은 경로로. 그러니까 이번엔 테러는 얘들이 맞고 앞에는 보좌진이 맞고 중간에 갇혀가지고 여기서는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갖춰졌는데 끝내 전진을 안 하고 버틸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뒤에서는 밀고 이래가지고 한마디면은 뚫고 들어갔는데 그때 만약에 이 병력이 본회의장으로 난입을 했다면은 한국 민주주의는 역사가 바뀌었죠. 그 네. 길로 끝장입니다. 끝장.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제 아수라장이 벌어져. 말이 안 되죠. 아니 저희 그 HY님이 송영길 대표님은 윤석열과 달리 영치금도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영치금만 안 받으신 게 아니고 거기서 번역서를 하나 내셨는데 털씨 게버드라고 하는 미국의 DNI인가요? 국가정보 국장의 책을 번역했는데 야 옥중에 이런 번역을 하실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원래 제가 털시 게버드를 인천광역시장 때 알았습니다. 이분이 그렇군요. 이제 미국 민주당 연방 하원 사선 의원을 했던 분인데 지역구가 하와이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 인천과 하와이가 특별 인연인 거 잘 모르시죠? 우리 국외 전혀 오신- 몰랐네요. 네. 인하대학이 인천과 하와이를 합해가지고 인하대학이에요. 아 그래요? 잘 모르시더라고 다. 전혀 몰랐네. 왜냐면 네. 인천의 사람들이 최초로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게 우리 인천 사람들이에요. 야, 예, 그렇구나.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한 7천 명까지 늘어났는데 이분들이 돈을 벌면 깡통 3개 놔두고 하나는 생활비, 하나는 애들 학비, 하나는 독립운동 자금으로 모아서 이승만 그 대통령의 독립운동 자금을 도왔어요. 근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 남은 돈을 해방된 조국의 인재를 키우는 데 쓰자. 그래서 돈을 모아서 한 것이 바로 MIT 공대를 만들자 한 게 인하공대입니다. 야 그렇구나. 연원이 그러니까 이승만 그때군요. 대통령이 하와이 교민들한테 입은 은혜가 있으니까 1954년도에 인하공대가 만들어졌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지원을 또 해줬죠. 그래서 우리 인천과 하와이가 특수 인연이어서 제가 인천시장 때 하와이를 자주 방문했는데 하와이 가시면 인천 공원이 있습니다. 아 공원도 좀. 네, 제가 있고. 시장 때 만들었어요. 야. 그 송영길 이름도 써 있어요. 아니 근데 털시 게버드가 진짜로 정치적으로 예. 대단한 사람인 게 21살에 국회의원이 그렇습니다.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국회 와, 된 빠르다. 하원의원이 된 다음에 예. 그 도중에 이라크 파병도 갔다 오고 자기가 자원해서 갔어요. 정말 장난 아닌 인생 역전을 갖고 예, 있던데요. 아주 뛰어나고 아주 매력적인 분인데 아빠가 사모아 출신이고 엄마는 그 미시간 출신의 백인 여자 사이에 태어나신 분인데 아무튼 대단히 그 라이징 스타라 그랬어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대선 후보로도 나갔습니다 이분이. 2020년도 맞아요. 조 바이든 카멜라 해리스랑
샌더스랑 같이 경쟁했는데 그때 패배하고 나서 아마 그 민주당 주류로부터 왕따를 당한 것 같아요. 꼭 김상욱 의원 같은 그런 느낌으로 왕따를 당해서 국민의힘의 김상욱 같은.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못 있겠다고 탈당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를 끌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고마워서 당선되자마자 미국의 CIA, FBI를 비롯한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DNI 책임자로 그렇죠. 임명을 한 거죠. 40대거든요. 참고로. 그렇죠. 네. 81년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4세입니다. 지금만. 그럼 이 책을 이렇게 번역해서 내놓은 게 뭔가 이분이 쓴 책의 그 내용이 시대 정신을 관통하는 게 있으니까 내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 민주당을 탈당이 됐는지, 미국 민주당이 지금 왜 헤매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당선될 수 있었을까를 보여주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이제 번역하는 이유가 지금 미국 민주당이 대한민국 그 국민의힘처럼 헤매고 있거든요. 더듬이가 없이.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도 한번 봐야 되고, 우리 민주당도 이 오바마 트럼프 때 클린턴 오바마 때 잘 나갔던 민주당이 왜 트럼프한테 이렇게 됐나? 깨지게 됐는지 민주당의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다 이거를 좀 참고로 봐야 될 책이고 특히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트럼프 임기 4년 동안에 두 분이 트럼프가 문제도 많고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지만 네. 우리로서 할 수 없이 우리 약자니까 긍정적 요소를 어떻게 끌어내서 두 분이 케미가 맞아가지고 이 우리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시키는데 이걸 써먹을까 트럼프이란 존재를. 그래서 그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책이다. 네. 여기 그 논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 책 내용이 이렇다는 걸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의역한 제목이거든요. 아니, 민주당이 돌아오실 분이 왜 떠나는 책을 쓰시나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노리는 이제 또 이 출판사에서 일부러 제목을 이렇게 그렇군요. 만든 것 같습니다. 제목이 뭔가 제가 찾아보니까 의역이더라고요. 민주당을 떠나면. 그렇죠. 원래 그런 제목이 아닌 것을 보이고. 근데 의미는 네. 그런 의미죠. 의미요. 조국을 위해서 그렇지, 제가 네. 민주당을 뒤에 두고 떠난다라는 그러니까요. 뜻입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두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구력도 높으시고 송영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장도 하셨으니까 요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강릉시의 가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고통을 네.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야 다가올 지방선거가 그렇게 중요한 게 그 시장의 행태를 보니까 좀 알겠어요.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뭐 대통령 질문에 제대로 답도 못하고 이게 원수 양이 어떤지 뭐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정말 네. 최소한 지방관이라고 한다면 자기 이 자치단체 주민들의 삶의 기본이 물 문제 아닙니까? 물 문제부터 시작해서 폐수 처리 문제, 전력 에너지 공급 문제 이런 것은 자기가 기본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알고 있어야죠. 대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고랭지에 이제 배추 재배를 많이 하는데 잎들이 누렇게 마른 사진이 예. 지금 신문과 방송을 도배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수도 밸브도 75%까지 잠궈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물을 틀면은 졸졸 흐른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정이 되도록 강릉시가 방치했다는 게 저는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의원님. 예, 그러니까 일단은 분명히 대비할 수 있었던 어떤 요인들, 뭐 유수율을 낮추는 상황화 수도 네. 개선이라든가 속초 같이 지하댐 건설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저 원수 확보에 관한 어떤 그 대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우선은 시장이 명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재난구역을 선포하러 갔는데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서 정부 지원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어떤 그 이유를 물으니까 답변을 못 하는 거죠. 버벅거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자연재해로 알았는데 인재 요소도 상당히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니 그러니까 지난달 그 30일이죠. 불과 이틀 전입니다. 강릉시에서 가뭄 대책 회의가 열린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난 지역 선포해서 간 거죠.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이 김홍규라는 강릉시장께서 어떻게 뭐랬냐면은 9월에는 비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황당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 사람 목숨을 실험에 맡길 수는 없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오는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지하철 이런 말 합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어려우면은 자기가 정말
대통령실을 뛰어가서 비서진에 사정해가지고 대통령 면담 좀 해주십시오라고 사정해야 될 이 자치단체장이 대통령이 일부러 찾아오셨는데 이 절호의 기회를 그러니까요. 좀 버벅거리고 놓치다는 게 정말 한심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차피 그 영동지방이라는 거는 강릉이나 속초나 사정은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속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가뭄을 한번 겪은 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아마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 예, 이후에 예. 지하댐을 만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저수량을 늘린 거죠. 예. 그러니까 똑같이 가뭄에 처해도 이번에 유연하게 대처를 했고 아까 이제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노후화된 상수도를 교체하다 보니까 유수율 네. 솔직히 말해 수돗물이 생산이 돼서 집까지 가는 놓치는 물의 양이 현격히 줄었다는 거거든요. 이 도시가 이 상하수도가 우리로 말하면 혈관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도 갑자기 싱크홀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유수율이 늘어나면 이제 땅이 이제 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이제 물에 물이 많이 젖어가지고 새면 쉽게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네. 임계점을 넘었으면 갑자기 싱크홀가 돼서 이게 구멍이 나버리고서 사고가 나는 건데 서울시도 그런 좀 시한폭탄 같은 게 곳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관을 교체해서 좀 튼튼한 혈관으로 바꾸는가. 사람이 건강도 똑같잖아요. 유수율을 90%까지 올려야 되는데 저도 인천시에 있을 때 가장 이 교체 작업을 중심으로 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속초나 비해서 강릉이, 강릉이 네. 이런 준비가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우선은 이게 얼마가 더 필요한지 시장이 답변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500억 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 500억 원의 구성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 계속 말이 길어지면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눈을 감고 체념한 듯이 들었죠.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자체장을 잘 뽑아야 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너무나 중요한데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 오선 의원에 인천시장까지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주민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평소에 어려움을 겪는 공약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우리가 이런 선거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그런데 약간 좀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런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구 한 아주머니 인터뷰 보니까 우리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한 국민의힘 찍어준다는 말 듣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진짜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공무원이 하나 바뀌면 얼마나 국민의 삶이 달라지는지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뽑으니까 윤석열 때와 얼마나 국민의 삶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체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잘해야 됩니다. 특히 난 오세훈 이번에 시장이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슨 안전대상 뭐 주려고 했다가 시민단체 지역에서 했으니까 취소하긴 했습니다만 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금도 구청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오세훈 시장 책임이 큰 거죠. 정말 제가 오세훈과 시장 경선한 거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1년도에. 네. 내가 이 용산 사태가 났을 때 내가 서울시장이었으면 만약에 그때 정말 이거를 국제적인 축제로 만들었을 텐데 서울시가 총력을 다해서 아니 그거를 다 방치하고 용산구에 맡겨놓을 문제입니까? 용산 지금 이태원이라는 게 글로벌한 일종의 명소인데 핫플레이스인데 그렇죠. 모든 네. 세계 젊은이들이 찾아온 장소를 서울시장이 나몰라라고 용산구에다 맡겨놓을 일입니까 이게? 자기가 나서서 홍보하고 아니 모든 그 질서 요원도 경찰이 안 되면 서울시 공무원들 다 어디다 쓸 거예요? 그 투입해서 좀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하고 좀 통역이 되는 네. 외국 능력인들한테 안내도 하고 그런 서비스를 줄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그날 제대로 서울시에 있지도 않았을까요? 아무요. 아무튼 뭐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서울시, 서울경찰청, 뭐 대통령실, 뭐 한동훈부터 뭐 마약 경찰들은 쓸데없는 마약 수사한다고 정복을 입지 않고 오히려 그런 그 다중을 인도해야 될 그런 경비 병력을 축소시키고 무슨 마약 수사한다고 사복으로 있었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누차 강조 드리지만은 지방선거도 정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게. 예, 그런데 이제 각 당의 공천도 그렇고 사실은 어떤 그런 주민의 수요에 입각한 풀뿌리 정치의 건강한 모습을 만드는 지방선거가 아니고 또 어떻게 나눠 먹느냐, 또 어떻게 뭐 줄 서느냐, 이런 판으로 이게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 충북지사 보십시오. 오송 지하 참사 때 네. 술 먹고 자기 소유의 땅이 괜찮은지 거기 먼저 가보고 그 뒤에도 또 그런 것들이 연거푸 있고
그래도 지금 까딱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민 소환제도 지금 활성화된 바가 없고 또 뽑아놨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책임과 성과 평가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선거가 어떻게 되냐면 지방선거는 지방 일꾼 뽑는 게 원래 제도의 취지인데 결국은 중앙정치의 또 다른 어떤 그 연장선으로서의 지방의 정치화 뭐 이런 식의 저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어떤 그 정치 과잉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지방 정치에 있어서도 허구한 이제 여러 가지 스캔들이나 이런 단체장들의 함량 미달 향을 많이 보고 아니 홍준표 대구시장은 저 패복 쓰느라고 시정도 그 아침에도 패복 저녁에도 패복 그리고 남는 시간에 시정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네. 그 이번 지방선거에 있는 지난 대선처럼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선거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고